연일 도발 압박을 계속하던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중단시켰습니다. 재설치한 확성기도 철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속셈이 뭔지 집중 분석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1,9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불공정한 로또 취업이라는 주장과 경무 속에서도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점심시간 2부제를 권고하고 일반 식당 테이블에는 칸막이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주인과 손님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칸막이 설치하는 거는 힘들 것 같은데. 같이 해야겠네. 거리 두는 것을 갖다 지금이야 식당에서 도입한다고 하면은 늦은 거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단순한 갈등을 넘어 사법 처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과 역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은 구속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업체 부회장의 아들이 공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부사관을 통해 세탁물 반출 특혜를 받았고 병원 진료를 핑계로 집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수요 집회가 28년 만에 바로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의연을 비판해온 단체가 집회 신고를 먼저 냈고 이들을 막으려는 대학생들은 소녀상 주변에서 기습 연전 농성을 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돌아왔습니다. 이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로 착착 진행되던 이 각종 군사적 도발을 보류하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 김 위원장 지시 이후 도발 움직임들이 멈추거나 사라지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처음부터 동생과 역할을 나눈 각본이었는지 차차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의 오늘 지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유주은 기자입니다.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질주하던 북한이 돌연 멈춰섰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16일 만에 나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중앙군사위는 4차례 열렸는데 핵실험 등 주요 군사행동 전에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병력 파견, 비무장지대 GP 복원,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대남전단 살포 등 4대 군사행동을 구체적으로 예고했는데 이 모든 것을 중단시킨 겁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이후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확성기까지 재설치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용서나 기회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 6.25 70주년인 내일에 맞춰 대남전단 살포 등 추가 도발이 예상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해 일순간에 기류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동생 김여정이 대남 공세를 펴며 가속 페달을 밟고 김정은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를 연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일 넘게 이어온 남북 긴장 국면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 위력이겠죠. 어제 오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던 북한 확성기가 오늘 싹 사라졌습니다. 이 현장이 보이는 파주 접경 지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최성 기자, 이 행동이 빠르네요. 이 북한군이 오늘 확성기를 모두 철수한 건가요? 네, 온종일 내린 비와 안개로 북한 지역 관측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제까지 설치되어 있던 대남 확성기가 하룻밤새 철거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찍은 황해북도 개풍군 산등성입니다. 어제는 북한군의 대남 확성기가 또렷하게 보였던 곳인데 오늘은 확성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30여 개의 확성기를 전전선에 설치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가 떨어지자 사흘 만에 다시 빼낸 겁니다. 군은 날씨 탓에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확성기 30여 개를 모두 철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북한의 해안포 포문이 닫혔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연평도 날씨도 좋지 않아 NLL 이북 북쪽 해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은 북한군이 습도 조절을 위해 포문을 열어둘 가능성도 있어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확성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파상 공세를 퍼붓던 이 북한 매체의 대남 비방 기사들도 자취를 싹 감췄다고요? 네, 지난 20일 동안 북한 매체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던 대남 비방이 사라졌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인데요. 일면에 중앙군사위 예비회의 기사가 실려 있고 나머지는 체제선전과 경제활동 동료가 전부입니다. 어제까지 지면을 가득 채웠던 남한 관련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선의 오늘, 통일의 메아리 같은 선전 매체에서는 오늘 새벽 보도됐던 대남 비방 기사가 뒤늦게 일시에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잠시 후 정치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하나의 요인으로는 미국의 군사 압박이 꼽힙니다. 이 한반도 주변으로 항공모함을 3척이나 전진 배치시켰던 미국이 오늘은 보란 듯이 훈련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니미츠호가 필리핀해의 거센 물살을 가르며 전진합니다. 해상감시 작전부터 적의 항공기 공격 대응 훈련까지 다양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 항공모함 2척의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항모 한 척의 공격 전단이 가진 힘은 엄청나다. 2척의 공격 전단 힘은 상상에 맡길 것이라고 과시했습니다. 각 항모에는 전폭기와 전투기, 정찰기 등이 70대 이상 배치돼 있는데 웬만한 국가의 전체 군사력과 맞먹습니다. 명목상 목적은 훈련이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 공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호까지 포함하면 미군이 보유한 7척의 항모 중 3척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셈인데 지난 2017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차기 공군참모총장인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도 북한의 행동으로 상황이 약간 변했다며 앞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공군과 해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그제 일본 미사와 기지에서 처음으로 코끼리 걸음 훈련을 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최단 시간에 다양한 군용기를 빨리 띄우는 훈련으로 군용기들이 활주로에서 줄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 코끼리 걸음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아침 모든 도발을 보류하라는 메시지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행보인데요. 당연히 속셈이 있겠죠. 정치부 강은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그러니까 처음에 김여정의 도발부터 오늘 김정은의 마무리까지 이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네,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 근거들을 살펴보면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이 도발을 멈췄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의 군사적 압박 때문이라면 처음부터 핵도발 하지 않았을 거고요. 최근 북한은 중국의 말도 사실 잘 듣지 않아 왔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결국 북한이 처음부터 다 계획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북한이 계획한 대로 일이 다 진행됐고 거기서 뭔가를 얻었다. 이렇게까지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내부적으로는요, 좀 2가지 정도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장 큰 건요, 내부 결속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이 내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이 대남 도발을 통해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연일 도발 내용을 상세히 보도해 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번째, 이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입지를 충분히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남 도발의 선봉에 김여정을 세워서 이 북한 주민들에게 김여정의 역할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이 대외적으로 얻은 건 이 또 국제사회에서 잊혀져 가던 북한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이런 점입니다. 오늘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북미 회담이 열린 2018년 6월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금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친 건데 이렇게 변화시킨 점, 북한이 얻은 성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강 기자가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얻은 걸 쭉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더 얻으려면 더 갔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멈췄을까요?
사실 더 나가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요. 미국이 폭격기와 핵항모를 띄우고 이 미일이 처음으로 이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했어요. 이런 식이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이 북한 역시 다음 도발로 넘어가는데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또 우리 정부로부터 사실 뭔가를 얻어내려면 어느 정도 이 여지와 시간을 줘야 한다. 이런 판단도 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네. 겉으로만 보면요. 우리는 준 게 없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회군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겉으로 보기엔 사실 아무것도 준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정부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모든 걸 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요, 직접 이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인 김포시 월곤면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점검에 나섰죠. 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북한이 처음 도발을 시작했던 이후였던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 정부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 개편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북한 입장에선 얼마든지 보류할 충분한 명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의 다음 행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바로 보류라는 겁니다. 자, 보류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볼게요. 이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어둔다. 중단한 게 아닙니다. 미뤄둔 겁니다. 북한은요, 언제든지 대남 군사행동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김 위원장 지휘하에 언제든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긴장을 늦춰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어쨌건 발등에 떨어진 고비는 넘긴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강은하 기자였습니다. 자,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탈북민 단체는 북으로 전단 50만 장을 날려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이 북으로 간 전단은 없다는 정부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해당 탈북자는 경찰에 가스총까지 발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 20개를 날렸다는 자유북한운동 연합 측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 발견된 풍선이 1개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일대를 감시하는 열영상 장비에선 북한으로 넘어가는 풍선이 관측되지 않았는데 나머지 풍선 19개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풍선을 날렸다고 주장하는 그젯밤 11시에서 12시 사이 파주 일대의 풍향과 풍속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풍선을 띄울 당시 지표 근처에선 초속 5m의 남서풍이 불어 북한 쪽으로 날아가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상 1.5km 높이까지 상승한 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초속 7.5m의 강풍과 만났고 남동쪽으로 밀려와 홍천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대별로 밤이냐 낮이냐에 따라서 바람이 수시로 바뀌는 게 우리나라 상층의 바람 변화입니다. 경찰은 추가로 떨어진 풍선이나 전단이 있는지 경기와 강원도 일대를 이틀째 수색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신변 위협 우려 때문에 경찰 보호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어젯밤 자택 앞에서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했습니다. 박 대표는 자택 앞으로 찾아온 언론사 취재진에게 어떻게 알고 여길 왔느냐며 화를 냈고 가스총은 박 대표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분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하진 않았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같은 음식점에서 코로나19가 감염되는 일이 많습니다. 정부가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시간을 2부제로 나누고 식당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청 구내식당입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20분씩 4부제로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식사 인원을 제한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양옆으로 이렇게 뛰어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뛰어가기가 가능해졌고 지난달부터 주점과 식당 10곳 이상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는 더 강화된 음식점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2부제를 도입하고 민간 기업에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였던 점심시간을 앞뒤로 30분씩 늘리고 1부와 2부로 나눠 식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2부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식당 등의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 않겠느냐. 정부는 일반 음식점에 칸막이 설치 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식당 주인과 손님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칸막이 설치하는 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되게 우리 가능 않을 것 같은데 같이 해야 될 것도 힘들죠. 침이 튀기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같이 먹으려고 하는 데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주 잘한 거예요. 정부는 일반 식당에 1인용 테이블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식당은 난색을 표합니다. 이게 사기용이잖아. 지금. 20%가 다 갖고 있어. 정부의 1인상 장려책이 안착하려면 2인분 이상 주문 메뉴를 줄여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이 참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행동은 난감합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 열차 출발을 지연시킨 여성이 구속까지 되게 생겼습니다. 버스에서 마스크 때문에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지하철 좌석에서 벌떡 일어난 여성이 앞자리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발을 구르며 큰 소리를 치더니 격분해서 영무원이 건넨 마스크까지 집어던집니다. 공익요원들이 도착해 하차를 요구하지만 환불을 요구하며 버팁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한 여성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자 구로역에서 열차가 7분 동안 멈춰선 겁니다. 경찰은 역 사무실에서도 소란을 피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영무실로 이동을 하는데 가는 도중에도 계속 이제 심하게 말씀하고 저희 직원분들한테 막 심하게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를 쓰면 답답해서 안 썼고 코로나19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에 대해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승차를 거부당한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해 체포됐습니다. 승차를 거부당한 남성은 택시를 타고 버스 종점까지 찾아와 버스기사를 폭행했습니다. 버스기사는 머리를 다치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버스기사를 폭행한 승객은 알고 보니 같은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였습니다. 동료 버스기사를 폭행한 남성에 대해 버스 회사는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여름이 되니까 마스크가 참 불편하고 덥긴 합니다. 조금 덜 더운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풀릴 때부터 매진이었죠. 오늘부터 대형 마트에서도 팔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줄이 섰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마트 매장 안에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회적 간격을 유지하려고 사이사이 쇼핑카트를 배치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판다는 소식에 장맛비를 뚫고 오전부터 달려온 겁니다. 9시 반에 와가지고 내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라인은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할 줄도 모르고 열일 제치고 지금 막 뛰어왔지요. 1시간 뒤 대기 번호표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전 10시에 이곳에 도착해 번호표 16번을 받았는데요. 침방울 차단 마스크를 사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마트에서 준비한 번호표 100개가 2시간 만에 모두 배부됐습니다. 1인당 구매 가능한 마스크는 20개들이 상자 1개씩.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마스크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름에 쓰기가. 오후에 찾아와 헛걸음한 시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KF-AD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인기가 높은 건 통기성이 좋아서입니다. KF94 마스크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쓰고 숨을 내쉰 직후 모습을 열화상 카메라로 비교했습니다. 더운 숨이 마스크 안에서 맴도는 KF94는 마스크 바깥쪽 온도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뜨거운 숨이 빠져나온 마스크 표면이 군데군데 붉게 변했습니다.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구하기는 온라인과 점포 판매 모두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대구에서 구청 당직자의 실수로 잘못된 재난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폭발 사고가 났으니 대피하라는 내용이라 시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연기의 정체, 모기약이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어젯밤 대구 서구 주민들에게 발송된 재난 문자입니다. 위험물 폭발 사고가 났으니 대피하라는 내용입니다. 난데없는 대피 통보에 주민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불안하고 가슴이 둥둥거려 그랬죠. 폭발 이렇게 단어가. 큰일이 난 줄 알았지. 앞서 밤 9시 22분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신고 장소 일대에는 공장과 재활용 처리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형 화재로 판단하고 소방차 22대와 소방관 50여 명을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현장에선 연막 소독이 한창이었습니다. 모기가 있어갖고 모기약 자리에 그 위험이 나는 거 그걸 좀 썼더니 이 센서가 손님들이 이제 비상벨 울리고 하다 당황하니까 소방서에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소방 출동 과정이 구청 당직실에 전달됐는데 1년차 신입 직원인 당직자가 확인 없이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낸 겁니다. 상급자 승인 같은 절차는 무시됐습니다. 담당자가 올리고 당시 사령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자기가 올리고 자기가 이제 승인까지도 자기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구청은 20분 뒤 정정 문자를 보냈고 해당 당직자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에선 대구 폭발 관련 검색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구청의 섣부른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시 이 지역에는 물벼락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상가 4층 수영장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겁니다. 자세한 내용 서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밖으로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도로는 삽시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상가 건물 4층 수영장에서 물탱크가 터진 건 오늘 낮 12시 30분쯤입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30톤 넘는 물이 건물 밖으로 쏟아진 겁니다. 갑자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물폭탄에 이렇게 의자와 울타리가 부서지고 보도블록도 깨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이제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를 봤더니 이제 건물에서 이제 폭포처럼 물이 너무 거세게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수영장 아래층 상점들에는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건물 2층에 있는 음식점 천장에서 물줄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3시간 가까이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위에서 전구 따라서 세 군형에서 물이 굉장히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퍼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어서 양수기 갖고 와서 펌프로 퍼내고 있습니다. 터진 물탱크는 수영장에 물이 모자라면 채우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물탱크가 수압을 이기지 못해 터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이 가가지고 휘어지면서 찢어졌어요. 물탱크가 하자가 있는 거지 이런 거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저도 물탱크가 그렇게 휘어지면서 물이 나오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의정부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좋은 일 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죠. 이 엉터리로 운영된 사회복지시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쓰거나 유령 직원을 만들어 월급을 빼돌리는 등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개들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들판을 뛰어다닙니다. 사회복지단체 대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료 애견 테마파크입니다. 대표는 입소자 자립을 위한 교육 장소를 만들겠다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800만 원을 엉뚱한 곳에 썼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 테마파크 조성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거나 가구, 그다음에 가전제품 등 각종 용품을 구입하는데 또 다른 사회복지협회입니다. 이곳 대표는 지인을 직원으로 등록한 뒤 지자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달 100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횡령한 보조금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호텔 사무실에서 상시로 근무하는 사람을 뽑아 놓는데 근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무실에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이처럼 비리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5곳과 전현직 대표 10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산에서도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가족들과 함께 법인 소유 건물에 살면서 전기 수도요금 3,900여만 원을 법인 돈으로 납부하다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법인 대표를 입건하고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수요 집회는 지난 28년 동안 매주 늘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맞은편 이 평화의 소녀상 옆이죠. 그런데 오늘은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 보수단체가 집회 신고를 선점하자 이를 막기 위한 대학생 단체가 밤새 점거를 하는 등 이 소녀상 주변에 전례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우의를 입은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평화의 소녀상 주변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소녀상과 자신의 몸을 줄로 연결했습니다. 매주 수요 집회가 열리던 자리에 보수시민단체인 자유연대가 집회 신고를 하자 이에 반발해 밤샘 농성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먼저 집회 신고를 한 자유연대도 정의기억연대가 주관하는 수요 집회도 이 자리에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빗속에서 소녀상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나뉘어 집회를 이어간 겁니다. 지난 1992년 집회를 시작한 뒤 28년 만에 자리를 옮긴 정의연은 자리 선점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뿌리째 흔드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행태가 자유연대 회원들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와 정의연 해체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와 이 단체를 이끌었던 유니언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후원 목적과 다르게 후원금이 사용한다는 것을 뉴스를 보게 돼서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에 참가한 후원자들은 정대협과 유니언을 상대로 170만 원, 나눔의 집 측에는 3,4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청년들을 공분케 했던 황제병사 의혹에 대해 공군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급 간부가 13차례나 병사의 빨래 심부름을 하고 이 병사는 무단으로 집에 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다른 의혹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게 감찰 결과인데 감찰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황제병사 의혹을 놓고 군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건 빨래 심부름 부분입니다. 지난해 9월 부대에 전입한 A 상병은 피부 질환으로 매주 면회온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자 지난 3월부터는 부대 간부를 통해 석 달간 13차례 세탁물을 전달했고 세탁물을 돌려받을 때 부대에 없는 생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간부는 병사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는데 군 경찰은 대가를 받았는지 수사 중입니다. 근무지 무단 이탈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A 상병이 외래 진료 이유로 9차례 외출했는데 진료 후 근처 집에 몇 차례 들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의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관 단독 사용 특혜에 대해서는 A 상병이 냉방병이 있어 단독 사용이 불가피했고 냉방병 의사소견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 1명인 재정보직에 A 상병이 추가 배치된 것은 공군 전체 재정특기병이 넘쳐 불가피한 중복 배정이지 A 상병만의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찰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범한 병사들은 이런 어떤 사소한 어떤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단기간에 9차례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냉방병하고 좀 피부병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늘 공군의 감찰 결과 발표하는 별개로 군사경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어 최종 의혹 해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비정규직인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1,9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소식이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정규직 전환을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하루 동안 20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먼저 우현기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논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단계기간 협의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보안검색요원은 청원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원인은 공기업 입사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묻습니다. 청년 취업난 속에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루 새 이 청원에 19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른바 스펙을 쌓아가며 수년간 노력해온 취업준비생들은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를 너무 공무원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약간 알바식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을 테고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불공평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채용 문이 더 좁아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내가 지금 투자 시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것 같아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도 공사 측이 합의를 뒤집었다며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보안검색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이 로또 취업이라는 오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는 가운데 박봉을 견디며 살아왔다며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사태라고 불릴 정도로 논란이 큽니다. 경제산업부 조현선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연봉 5천만 원을 받게 됐다. 이 내용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사실입니까? 일단은 아닙니다. 이 5천만 원은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직 채용 초임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취재를 해보니까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연봉은 3,570만 원입니다. 그러다가 정규직 청원 경찰이 되면서는 물론 노사협의에 따라서 연봉이 3.7% 인상이 되면서 3,8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청원 경찰의 경우 뭐 환경 미화나 운전원 등과는 좀 직무가 달라서요. 이 별도의 급여 체계가 적용된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회사 일반직보다는 낮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같은 업종 그리고 타 공기업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수자원공사는 3,530만 원, 한국공항공사 3,450만 원으로 이 해당 공사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직무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 어느 정도의 연봉인지를 보기 위해서 일반직과 견줘봤는데요. 이 해당 공사 초봉은 4,500만 원대고요. 이 공기업 전체 평균이 3,809만 원이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대기업을 살짝 봤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신입사원 초봉이 3,95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그런 회사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인천공항공사에서도 가능한 일입니까? 네, 바로 공사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아르바이트생이 요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현재 보안검색 업무는 특수경비원이 수행 중인데 공항 방호 인력이 이에 속하게 되고요. 이 그만큼 단련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데 이들은 2개월간의 기본 교육 외에 국토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되고요. 이 오롯이 혼자 근무를 하기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시기 아닌 거죠. 네, 이렇게 시끄러운 주제가 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이곳 인천공항공사에서 직접 약속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를 정규직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른 인천공항공사 직원들도 정규직화 할 텐데 공항공사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청원 경찰 외에도 소방대와 야생동물 통제 용역 인력 등 241명이 현재 직고용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입사 연도에 따라서 서류 전형과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인원을 무슨 돈으로 감당할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공사 측에 의하면 기존 용역 비용에서 나가는 비용을 절감해서 충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동등한 일자리와 대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과정도 동등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이 공공부문의 정규직화가 사실상 이제 시작인 만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항공사와 관계없는데도 박탈감을 느낀 목소리들을 보면 취업이 절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인종차별 철폐 바람이 뜨거운 미국에선 100년 넘은 전통 브랜드들이 줄줄이 개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로 유명한 전직 대통령들의 조각상도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This is Katie, age 3. She's a little busy right now. I can't tell a lie, I love my Eskimo pie. 100년간 미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아이스크림의 이름이 인종차별 논란에 바뀌게 됐습니다. 날고기 먹는 사람이라는 뜻의 에스키모란 말이 원주민을 비하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흑인 노예를 이미지로 쓴 곡물 가공 회사는 물론 130년 된 팬케이크 회사도 브랜드 이름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흑인 유모가 백인 가정을 위해 요리하는 이미지를 담았다는 건데 플로이드 사태 이후 소비자들이 외면하자 극단의 선택을 한 겁니다.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제품들은 미국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진열대의 상당수를 차지할 만큼 대중적인 제품들입니다. wanting to pull that off their shelves, discontinue this product because they're standing with Black Lives Matter. 미국의 전직 대통령 동상도 줄줄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앞 잭슨 전 대통령의 동상은 시위대의 표적이 됐습니다. No one wants to carry this. No one here created this. You tokenized it. 아프리카인과 원주민을 거느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 기마상도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한다며 뉴욕시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덩달아 루즈벨트가 새겨진 러시모어의 큰바위 조각상도 유탄을 맞게 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20일 넘게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선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이 붕괴할 거란 루머입니다. 중국 당국은 일축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400년 된 가옥 한 채가 빗물에 쓸려 무너져 내립니다. 거센 물살에 차와 집이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고 사람들은 뗏목을 타고 물에 잠긴 마을을 건넙니다. 2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중국 남부지방의 폭우는 점차 확산돼 동부에 위치한 후베이성, 안후이성 등 10여 개 성을 덮쳤습니다. 공식 집계된 이재민만 1,100만 명,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최소 60명이 넘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댐 산샤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受近日强降雨影响，三峡库区水位持续上涨，目前库区水位接近147米，超出防洪限制水位近2米。 산샤댐은 중국 양쯔강의 새 협곡을 막아서 만든 2.3km 길이의 세계 최대 규모 댐입니다. 무너지면 390억 톤에 이르는 물이 쏟아져 하류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온라인에는 관영 매체도 산샤댐 변형을 인정했고 중국 당국도 홍수 방지 준비에 들어갔다는 글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악의적 조작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저명한 공학 전문가의 이름으로 후베이성 이창 아래 지역 주민은 빨리 달아나라는 SNS 글도 돌았지만 사칭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코로나19 대응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규모 7이 넘는 강력한 지진까지 발생한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인데요. 최소 6명이 숨졌고 우리 교민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건물이 힘없이 좌우로 요동치고 전봇대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Sigue temblando en estos momentos. Salí tan rápido que no saqué mi tapabocas. 멕시코 남부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0시 반쯤. Que es un sismo fuerte de 7.5 de magnitud. El epicentro en Oaxaca.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 교민 1명도 대피 중 다리를 다쳤습니다. Sentía el movimiento, pero no tan fuerte, después un poquito más fuerte y dije mejor salgo, ¿no?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도 마스크를 낀 채 급하게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미처 대피 못한 환자와 의료진은 흔들리는 병원 안에서 부둥켜 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Sentí la cama así porque estaba yo medio dormitando y sentí la cama y ese de otro y ya vi como todo estaba moviéndose. 지금까지 멕시코의 누적 확진자는 19만 명을 넘어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갓 태어난 새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엄마 자궁에서 태반을 통한 감염이 의심됩니다. Sí, se sintió bastante fuerte. Con lo del COVID ya, esto como bien dices, ya, ¿qué más sigue, no? 전염병에 지진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멕시코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오늘도 5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불안감 때문에 호텔에서 술집까지 이른바 랜선 접대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400km 떨어진 와카야마현. 계단을 올라가자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주인의 안내를 받아 화장실부터 침실까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시설을 둘러봅니다. 이어서 함께 접속한 사람들과 회식도 합니다.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몰린 이 업체는 살아남기 위해 우리 돈 약 10,000원만 내면 온라인 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4월부터 진행된 온라인 숙박에 현재까지 450명이 참가했습니다. 旅行できない方が結構いらっしゃったので、そういった方にお客様全員にサービスができるっていうのはオンラインならではかなって思います。 긴급 사태가 해제됐지만 사회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로 고객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려는 업체들의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전통 공연장에서도 무희가 노트북 앞에서 춤을 추고 손님은 집에서 역시 노트북으로 공연을 감상합니다. 実際にじゃあオンラインでやってみるの想像もつかなかった。売り上げとかね、そういうのがない中でも何かポジティブなことできないかなっていうことで。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술집이나 바에서도 손님과 화면에서 건배를 하고 노래도 함께 부르는 온라인 접대 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화려한 문양이 인상적인 백자, 동화 매국문병입니다. 조선 초기의 드문 작품이라는 호평 속에 국보로 지정됐죠. 그런데 46년 만인 어제 국보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국보 박탈 사유는 무엇인지 국보 중에 가짜, 이른바 짝퉁도 있었다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건 이 백자의 국적입니다. 조선 전기 작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그 이유, 이 백자에 칠해진 이 붉은 안료 때문인데요. 조선 전기 이 붉은 안료를 쓴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선 전기에 실제 제작된 백자들과 비교를 해보죠. 형태나 이 색 등에서 유사점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문화재청은 이 백자가 14세기 원나라에서 만든 백자들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에서 다수 전해지는 유형이고 또 그 작품의 수준이 높지 않았고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보 취소는 관련 법에 따라서 인류문화적인 가치 또 희소성 등을 종합 판단하는데요. 3인 이상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결정됩니다. 국보 취소는 이번이 3번째인데
가짜가 국보로 지정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다는 거북선 대포입니다. 1992년 신문입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 거북선 대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보 제274호로 지정됐지만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해군 대령과 골동품 상인 등이 대포를 바다에 빠뜨려서 조작을 한 건데 표면에는 한 번의 발사로 적을 수장시킨다는 음각을 새기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국보 취소가 되면 이 주어졌던 고유 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영구 결번 처리되는데요. 어제 국보 지위를 박탈당한 이 백자 동화 매국문병의 국보 지정 번호였던 168호도 영구 결번 처리됐습니다. 다만 국보가 아닌 중국 도자기로 분류되긴 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속 소장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에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상 팩트맨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논란이 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3억 원이나 올랐다. 이런 시민단체 발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박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 아파트입니다. 지난 20일 전용 면적 145제곱미터 아파트가 36억 원에 팔렸습니다. 3년 전엔 2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 15억 원이 껑충 뛴 겁니다. 역사적 최고가를 지금 찍고 있는 과정 중에는 있어요. 여기는 자본가는 결국은 오른다라는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이 많으세요. 45평 딱 물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다려도 물건 안 나와요. 동호수를 고를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한 시민단체에서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을 줄 세운 뒤 가운데 가격, 즉 중위 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근 3년간 3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6억 원, 3년간 52% 올라 9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 무려 43년이 걸려야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현장과 다른 분석을 내놓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했고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도 늘어나 집값이 과도하게 오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가통계상 상승률은 1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거래가 없는 곳까지 평균을 내다보니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잘못된 만남. 그러게요. 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젯밤 사찰까지 찾아가서 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그 이후에 일이 더 꼬이고 있어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만에 집거를 끝내고 오늘 오후 서울로 돌아와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제 5시간 동안이나 같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꽤 긴 시간이잖아요. 무슨 대화를 나눴기에 이렇게 바뀐 게 없습니까? 그 사진만 보면 화기애애합니다. 두 사람은 저녁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같이 갔는데요. 민주당이 만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쇼를 했다면서 부글부글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도 양쪽의 말이 서로 달라요. 그렇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제 만남에 대해 사격 자세하고 협상한다. 좋은 말 할 때 할래, 맞고 할래 이런 식이었다고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우리 당보다 오히려 당내의 강경파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다르네요. 이렇게 상황이 더 꼬인 것 같은데 국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급한 건 민주당입니다. 지금 6월 안에 3차 추경을 처리하려면 빨리 상임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버티는 통합당의 말대로 하기에는 여론이 부담스럽습니다.
예결위원장부터 단독 선출하는 방안을 그래서 논의 중입니다. 네, 산 넘어 산이네요.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협력하랬더니 이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같이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아닌가 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해지게 됐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누가 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대통령 말도 안 통합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이 선제 공격을 한 것 같은데요. 추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라인인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의 입지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 국회 법사위원회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네. 통합당 없이 여권 단독으로 열리고 있는데 네. 이 법사위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로 나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범여권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오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검찰청의 업무 보고를 받아야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업무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관에서 말씀드리기 좀 이해하겠습니다. 대검찰청 얘기를 감사원장에게 하니까 감사원장도 당황한 겁니다. 이 김진애 의원은 건축가 출신이잖아요. 네. 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대신에 법사위에 들어간 거죠? 네, 스스로 최강욱 아바타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함구령을 내렸는데 열린민주당이라 통하지 않나 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국군용사 147명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휴전 67년 만인데요. 내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봉환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유해 상자를 감쌌던 미군 성조기를 미군 2명이 벗겨내고 유엔기로 덮습니다. 다시 유엔기를 벗기고 태극기로 감쌉니다. 유해 소속이 미군에서 유엔군, 다시 한국군으로 바뀐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유해 상자들은 한미 양국 의장대 사이를 지나 비행장에 대기 중이던 공군의 공중급유기에 실립니다. 1동 능력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국군용사 147명의 유해 송환식이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Our missing and unaccounted for service members are entitled to one certainty, that they will never be forgotten. We owe these honored dead and their families a profound debt of gratitude. 역대 최대 규모의 유해 송환인데 우리 군은 유해를 화물칸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안치해 최고의 예우를 했습니다. 이번에 송환된 국군용사 유해들은 북한 개천시 운산군 장진호 일대에서 발굴됐습니다. 147명 중 77명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송환한 55개 유해 상자에서 국군으로 확인된 분들입니다. 나머지 70명의 유해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북한이 발굴해 미국에 송환한 208개 상자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와이에서 출발한 국군 유해는 전투기 6대의 엄호를 받으며 오늘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7명의 유해 중 고 하진호 일병의 유해를 포함해 7명은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채널A는 내일 저녁 8시 40분부터 국군 유해 봉환식을 생중계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현수입니다. 요즘은 배구에서 스파이크 서브가 흔한데요. 혹시 국내 1호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고려증권의 장윤창 선수입니다. 80년대 이른바 돌고래 서브로 장안의 화제가 됐던 장윤창을 염정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원하게 스파이크 서브를 꽂는 이 사람, 돌고래처럼 힘차게 솟구쳐 오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 스파이크 서브를 이렇게 때리는 거야. 국내 스파이크 서브의 창시자 장윤창입니다.
80년대 서브 하나로 장안의 화제가 된 장윤창은 당시 섭외 1순위였습니다. 한 장, 두 장, 섯 장, 네, 6장까지 왔는데 말이죠. 워낙 볼이 세서 볼이 우주로 날아가버렸어요. 지금은 스파이크 서브가 대세지만 후배들의 더 강력해진 서브를 보면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허를 냈으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스포츠는 카피죠. 너무 좋아요. 뿌듯하고. 돌고래 서브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이 무산된 울분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중동에서 한 3개월만 뛰면 20만 불 준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제 의사하고 상관없이 무상이 됐어요. 이 울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서브를 한번 때려보자. 서브를 떼는데 아시안게임 2연속 금메달을 따내며 인기도 급상승. 당시 방엔 팬들의 선물과 편지로 넘쳐났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군요. 바쁘신 줄 다 안다고요. 피곤하신 줄도 압니다. 그러나 별 수 없어요. 꼭꼭 오빠의 편지를 받아봐야 되겠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배구공을 잡아본다는 장윤창. 체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이 스포츠를 보급해서 돌고래 스파이크의 원조, 배구 전설의 인생 2막이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내륙에 본격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장맛비 모습인데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일부 산간 지역은 2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오늘 밤 강원 북부와 남해안에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와 남해안 지역, 제주에는 최고 80mm, 그 밖에 중과 남부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은 내일 밤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매우 높은데요. 내일도 종일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일요일에 다시 북상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주겠고요. 7월 중순까지는 장마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위와 또 폭우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